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에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인류를 이제 대해서 복음이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 우리 찬송가 259장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변함이 없는 거고, 또한 진리는 뭐냐? 온 인류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단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왜요? 진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내용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더불어서 개인의 존재됨에 내가 언젠가는 살아있는 동안에요.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코에 숨을 쉬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부인하지 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이 내용이요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인간들에게 현재적으로 내 존재의 목적, 내 존재의 이유, 내 존재의 모든 것, 그거는요,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한 번은 간절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할 내용보다도 이제 2000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체를요, 몸으로 직접, 그 형태로 직접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모든 인간들이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주제가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2012년에서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지금에는 국가 단위로 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만 광범위하게 모든 국가, 어느 국가 되는지 막 어느 국가가 해당될지 모르지만 그냥 막 외쳤던 그 2000년에 그러면은 2012년 이후부터는 국가 단위에 예수님 오신 것 같고 이제는 연결해서 뭐 우리한테는 안 왔는데 또 성경은 우리가 관계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국가 단위로 인정하는 유엔이 있는 이상 유엔을 분명히 견제를 하고 국가가 역사적으로 그 현장에 그 위치에 있은 것에 대해서요. 국가 단위 국민은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것을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 범위를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개인은 어떻게든지 그 나라 국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역사에 어떻게 함께 하시나 하는 표시를 할 수 있었고 해놓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거냐? 이런 질문 앞에요. 누구든지 겸손하게 인간의 이름으로 덮여있는 모든 역사적인 요소에 인간적인 이름을 다 빼버리고 사건 위주에 있는 그 역사의 내용에 인간의 이름을 다 빼버리고 이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나?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들어가도록 교회는 모든 나라 국가의 단위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이 내용을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국가에 나타난 내용으로 나타내는데 또한 성경이 어떤 뭐 그런 거 하는데 객관성을 부여한 데는요 성경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활용을 해야 된다. 설교해가지고 괜히 뭐 참 이제는 뭐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 해오던 그런 식의 설교 내용은요 이제는 정말 참 무용하다고 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혀 무용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니까 사람들이 그건 이제 청이 많은 다양한 청이 있으니까 각기 청이 있어가지고 뭐 설교가 필요한 옛날 설교 아직도 필요한 형태도 있지만은 지향점은 그렇다는 거죠. 지향점 옛날에 2000년 동안 해오던 식의 설교를 지금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분명해요. 대한민국이 그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모델이라 하는 이거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건 아주 긴장해야 돼요. 아주 긴장해야 돼요. 절에 있는 중들도 마찬가지고 가톨릭에 있는 이 어떤 그 조직도 이거는 신부만 이야기하는 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난 어떤 그 국가라고 하는 단위 속에요. 다 들어가야 돼. 저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국가 단위. 근데 천주교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 역사가 교황청하고 늘 연결되어 있고 이 교황청하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거죠.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 항상 이야기가 더 나와야 되는 거는 꼭 이 천주교라. 그거는 어느 나라 국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안 된다. 2012년 이후로는 모든 나라에 있는 이 천주교들은 국가에서 정체성을 지향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교황 제도에 대한 이 천주교에 대한 이 고려를 끊고 국가 단위에 어떤 천주교가 되든지 안 그러면 조직이 되어서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 형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전제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역사적인 사건에서 기준점은 두 가지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3.1운동 그리고 그보다 한 470년 전에 1445년 정도의 훈민정음의 발표 한글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의 기준이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 좀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나타내는 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냐면 1950년에 있는 6.25 사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일어나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건, 전쟁이지만은 이 전쟁이 현재적이다. 언제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현재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된다. 물론 이 내용은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하고요 연결점이 있다. 60년 전에 1919년 50년인가 20년 1920년이니까 30년이네 30년 1920년 1950년 30년 지금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6.25 사변은 그 전에 30년 1920년에 6.25 3.1운동하고 연결성이 있다. 어떻게 뒤에 있는 역사인데 앞에 있는 역사하고 연결성이 있을까?
1950년에 6.25 사변이 현재적인 내용은 30년 후에 있었던 6.25 남침이란 말이에요. 북한의 남침인데, 그것이 바로 또 1980년에 5.18 사건이 북한에 의해서 조작되어지는, 북한에 개입된 사건, 그리고 또 30년 후에 2014년에 세월호 사건, 완전히 북한의 어떤 조작과 중국의 개입에 연결되어지는 세월호 사건, 그리고 태블릿 PC의 조작, 이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전체가 다요. 북한과 남한 고정간첩, 마루타와 같고, 그 다음에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내부에 남아있는 이 조직들, 자기들은 조직인 줄은 몰라요. 사실은 개인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조정하는, 북한에서의 조정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마루타란 마루타. 마루타 맞나요? 6.25 사변의 그 이 의미는 또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6.25 사변 자체를 현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가 지금 이 6.25 사변 이후에 있는 북한하고 관계되었던 이 모든 내용을 군인들 포함해서 군인들의 행사, 대한민국 군인들의 행사에서 나타난 내용하고 이 모든 것을 북한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6.25 사변에서 나타나는 전공들, 6.25 사변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 이거 자체를요, 이걸 나타내지 않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6.25 사변이 가지고 있는 의미, 대한민국 사람들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분명한 거는요, 1945년에 만들어진 유엔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유엔이 창설될 때의 기능, 그것을 유엔의 창설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목표를 했던 그 내용이요, 사실은 그 기능 자체가 이제는 거의 다 돼갈 때 국제연맹이 있었다가 사라진 것처럼 국제연합, 유엔이라도 이게 있었다가 사라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유엔이라고 하는 이 위치 때문에 국가라는 제도 자체에서 국가가 어떤 거다 하고 분명한 규정을 하는데 유엔이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근데 이 유엔이 유엔되게 하는 데는 바로 대한민국에 1950년에 있었던 북한군의 남침, 북계의 남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전쟁에서 유엔에서 결성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고, 그 동서간의 분쟁이라고 2차 대전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과정에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또 3차 대전이 되는가 하는 이 우려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유엔이 급히 유엔군을 창설하는 거예요. 유엔군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16개국이 참석해서 이 파송을 하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유엔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아직도 유엔군이 아직도 있으니까, 대한민국 아직도 이 종전이 아니라 유엔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을 파송해가지고 유엔이 없어진다 하는 건 안 되니까 유엔이 존립하게 되어지는 어떤 내용에 1950년에 있었던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6.25 사변, 한국전쟁은 유엔으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능을 가졌던 요소가 있다. 이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유엔이 참석할 정도로 바로 이거는 세계적인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바로 6.25 사변은 공산주의에 대한, 전 인류가 공산주의를 반대한 하나의 그 결전장이에요, 결전장.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있다니까. 당대에 있어갖고는 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건 인류사 전체에서 넘어오는 공산화되어지는 이 내용에 온 인류가 지금 막아가는 이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인데,
문재인이가 이걸 지금 없애려고 한다. 이런 위치가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인류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2500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역사가 없는데, 역사가 없어요. 아무도 뭐 역사를 2500년 동안 역사를 인정하는데, 역사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인류 가운데. 또한 이거는 인류사가 인류 가운데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6.25 사변하고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영향을 받는 그 내용은요, 지금 전 인류가 경제하는데 이 돈의 유통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요소에 재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돈의 유통이 있는데, 이 돈을 유통시키는 제일 처음 종족이면 종족, 민족이면 민족 자체가요, 바로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이태리에서 시작해서 이태리 방크락하는 이 어떤 지위에 있는 자들이 지금 오늘 뱅크락하는 내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역사 가운데요 묻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역사, 그 방랑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돈이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시대를 온 인류가 맞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방랑 역사 가운데 또 그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은 1939년부터 일어나는 그 2차 대전, 그 2차 대전 전에 한 5년 전부터 시작된 유대인 학살, 1933년에 있었던 그 히틀러하고 그 교황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갖고 그 조약, 그 나치스 조약 이렇게 하는데, 그 나치스 조약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유대인 학살 사건이 들어가는,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고문으로 가스로 죽었다 하는 이 역사가 남아있는 이 내용에 유대인이 남긴 그 흔적, 참 다시 말하면 독일이 오늘도 저렇게 참 부흥된 국가, 안정된 산업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저리는요, 이 유대인의 방랑 역사가 바로 그쪽에 역사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 흔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히틀러가 죽이려고 했던, 독일 전체를 유대인에 의해서 장악된다 해갖고 그거 막으려고 나타난 내용이 유대인 학살 사건, 거기 또 연결돼 가지고 2차 대전으로 연결되는 요소가 있다. 우리가 보이는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지만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 이 6.25 사변은 바로 2500년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그 방랑 역사를 기준한다,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역사, 그걸 찾아내면요, 사실은 국가 간에 여러 가지가 지금 변형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있다니까. 근데 그 역사 자체를 그냥 없애고, 있는 역사인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현재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뭐 쩔쩔매는 거예요. 답은 있다. 그럼 우리가 그 6.25 사변에 대한 이 의미를 이렇게 알 때에, 대한민국의 전쟁이 또 다르게, 또 다른 한편에서 영향을 미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전쟁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전혀 이게 대한민국에서 하는 전쟁이 세계적으로,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침범을 안 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이 내용은요, 이건 생각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적인 의식.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위치가 경제대국 11위에 해당되는 이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여전히 그냥 뭐 옛날에 6.25 사변 정도의 경제사정 정도라고 쩔쩔매려가고,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요,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6.25 사변 이전에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 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다시 말하면 세계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영향을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라고 할 때는요, 그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청일전쟁이라. 청일전쟁. 1894년이죠. 1894년.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1884년
1894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청일전쟁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석 안 했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일본과 중국이 이 거리가 멀어진 어떤 시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건요, 일본과 중국 자체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이 전쟁은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대한민국에 이랬다. 뭐 그 앞에 우리가 임진왜란까지 가도 왜 대한민국이 임진왜란이 있었느냐 하는 내용을 가도요, 사실은 이게 일본이 중국까지 어떤 건 진군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 사실은 이 임진왜란이 있었다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중국하고 우리하고 그 대한민국 안에서 명나라하고 이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우리가 물리친, 우리가 개입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국제전으로 연결 안 하고 우리의 자국적인 어떤 그 결단으로 끝을 내는 요소가 있는데, 결국은 청일전쟁은 1894년 일어나는 청일전쟁은 러시아 혁명까지 야기시키고 1912년 그리고 1917년 러시아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이 청일전쟁의 어떤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러일전쟁이잖아요. 러일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이 이겼다.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민국에 또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반도라고 하는 위치는 그 당시에는 이게 전 세계 대한민국 위치가 어떤지 모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런 위치인지 모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열강이 말이죠. 미국이 개입하지만 미국이 어떤 참여는 안 하면서 조정하는, 미국과 영국은 뒤에서 조정만 하고 있으면서 일본을 조정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직접 중국하고 싸우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이런 형태가 대한민국에 있었다. 1894년이라니까. 1894년 청일전쟁. 이 역사를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 안 한다면요, 이거는 정말 참 역사를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간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위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전 세계가 당시에 열강이 중심하고, 열강이 이걸 말이죠,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자기 손으로 이으려고 하던 전 세계 사람들이 참 열강이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군침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남한이 그렇게 막 뻗대고 같이 안 가려고 하는 한미 동맹이 이걸 깨질 상태가 되는 지경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을요, 뭔가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현재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또 그런 겁니다. 청일전쟁하고 그 6.25 사변하고 이걸 같이 볼 수 있는 현재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청일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대한민국 사정이 아무 관계 없는데 청일전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느냐? 그건 아니죠. 청일전쟁은 바로 동학난 사건으로 인한 동학난, 1894년에 일어난 거로 알고 있는, 사실은 일본도 지금 이걸 겨냥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지금 들어올 빌미를 찾고 있는 중인데, 동학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무마해준다 하는 조건에 그 개입으로 이제 일본이 개입하니까, 그럼 청나라가 무슨 소리냐, 개입하지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개입했느냐 하고 중국이 참여해가지고 결국 청일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학난이라 하는 이 내용이죠. 이게 이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동학난이 연결돼야 지금 6.25 사변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동학난이 왜 일어났느냐? 지금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할 때 이 농민이란 말을 쓸 수 있어서, 또 농민들이 국가를 반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지역은요, 호남 지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 찾아와도 북쪽에도 없고 남쪽에도, 남쪽에도 이 동서로 나눠보면 동쪽에는 어림도 없어요. 농민이 힘을 합친다? 어림도 없어요. 세력이 없단 말이야, 세력이. 근데 농민이라 할 때 그 세력은 호남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호남 지역에 있었던 이 내용은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라고 하는 이걸 기반해가지고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 남쪽에서 백제시대 백제도 그렇고 그 후에 나오는 고려시대도 그렇고 백제시대는 하나의 체제를 만들었었지 하나의 체제 만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농사라는 걸 통해서 국가 개념이 없을 때 자기들끼리만 지금 분명한 어떤 유대를 가지고 그 안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농사꾼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서 자급자족이 풍성히 일어나던 그러니까 그것은 뭐 백제로 바뀌든지 고려로 바뀌든지 그 다음에 이조로 바뀌든지 대한민국으로 바뀌든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하기를 바라는 그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습성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농사라고 하는 기반 자체에서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뭐 참 자동차나 이런 어떤 교통이 발달하는지 안 그러면 정보가 발달해갖고 다른 나라도 있었는갑다 이럴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 농사 짓는 것에서 한 해 보내다가 세월 보내서 그 땅에 태어나고 그 땅에 죽고 있다면 이런 문화는 당연해요. 그래서 이것이 인식되어지는 것은 반골이다 그래. 반골. 이조시대 들어와고 이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넘어오면서 이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 다른 데하고 다르다. 국가적인 이 개념에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끼리만 사고 있고 국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에 늘상 반대적인 위치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반골이라고 해요. 반골. 반항한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기세다. 이게 항상 등에서 뒤통수에 대고 공격하는 그런 위치가 있다. 이게 반골이 그게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 동학운동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개입해서 지금 반일운동 하고 하지만은 동학농민운동을 반일 어떤 프레임에 이게 농민운동을 만들어갖고 반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것부터 오랫동안에 구비됐다 갔는데 반일이 아니라 단지 어느 국가든지 간에 어느 조직이든지 국가로든지 뭐든지 간에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반대해왔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산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세계만 얼마든지 자급자족이 되니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는 걸 그냥 거부한 거예요. 이런 요소에서 호남 지역이라는 사람들이 어디 가도 우리끼리 가는 이 세력이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독일에 가도 독일에 강부로 간 사람들, 독일에 간원으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족을 가지면서 거기는 세력이 호남 지역 출신들은 별도로 그 향후회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모이니까 그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향후회 하는데 향후회의 시초는 호남 지역으로부터 나타났다. 미국 같은 LA 가도 특별히 호남 지역에서 출입하는 이 사람들 또 일본에 가 있는 이 제일교포 중에서도 이 무리들이 별도로 형성하는 이 제주도의 4.3 사건도 바로 이런 계통이라. 그래서 6.25 사변 전에 왜 남로당이 조직되었고 남로당이 통해서 왜 호남 지역에 빨치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왜 6.25 전에 있었느냐. 바로 5.18 사건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빨치산 사건 자체에 대한 회복, 이것 자체를 5.18에다가 나타내려고 했던 시도, 이 북한에서 나타내는 똑같은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에서 세월호 사건, 박근혜 탄핵 사건, 태블릿 PC 조작 사건,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국가의 역사에 대한 어떤 보면 일어난 사건에
그 의미를 안다라고 할 때는 그 뒤에 배경, 왜 이런 것이 일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이 환경적인 내용 자체를 제외하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 국가가 있는 환경적인 요소, 그걸 통해서 역사가요, 각 나라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지. 그냥 드러난 누군가가 보고 사건만 이렇게 쭉 기록한 그 내용만 갖고요, 대한민국 국가의 역사다, 어느 나라 국가의 역사다, 이렇게 본다는 건 엄청난 오류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